방금 여러분들 이름 확인했으니까 만나서 반가워요. 제 이름은 김종입니다. 그리고 판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국어 시간을 통해서 사라진 듣기평가가 진행이 될 거야. 내 얘기를 잘 들어야 판서한 걸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한 2달 정도 지나면 저랑 친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글씨가 읽힙니다. 아직 내 글씨가 안 읽히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저와 친하지 않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친분도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테스트도 간단하겠지. 내가 필기한 걸 대놓고 야 이거 너 읽어봐 했을 때 못 읽으면 우리 아직 안 친한 거구나. 앞으로 친해지길 바라고. 감기 조심하세요. 요새 감기 독감 막 유행이다 보니까 감기 걸리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선 수업을 할게요. 일단 우리 정규 교재는 이걸로 나갈 겁니다. 이걸로 나갈 건데, 요거 나가기 전에 요거를 통해서 좀 기틀을 다질 거야. 그러니까 뭐 국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바라보는 시각,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이게 제 수업이니까 제 입맛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라오려면 일단 요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평소 사용하는 교재 중에서 독서와 문학의 일부를 발췌를 했다. 바꿔 얘기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수학을 예를 들면 수학에서의 공식을 외웠어. 그럼 이제 그 공식을 외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그 공식을 실제로 쉬운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서 내가 그 공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외워야 되는 거잖아. 국어도 똑같아요. 국어에 읽는 원리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모국어 사용자니까. 그런데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으면, 즉 외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맞지? 결국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돼. 내가 대신 시험장 가서 문제를 뭐 풀어줄 수도 없을 뿐더러 풀어주고 싶지도 않아. 왜냐면 나도 이제 입시 그만해야지. 나이가 몇 갠데. 그래서 이걸로 지금 우리 본격적인 교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본기를 좀 다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T는 요거를 통해서 지금 칠판에 띄워놓은 거 보면 작년이네. 작년 6평에서의 독서론 지문을 하나 가까웠고,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을 보시면 작년 수능, 이번 수능이죠? 이번 수능에 독서론 지문을 갖고 왔습니다. 요 두 개의 지문을 통해서 수업이 지향하는 바, 수업의 취지, 목적, 이런 것들 설명을 할게요. 네, 전달해 주시고. 필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 굳이 필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유인물을 드렸냐면, 이것도 마저 나눠드릴게. 전달해 주시고. 필기하지 않을 건데 왜 굳이 나눠드리냐면, 일종의 증명이야, 증명. 실제로 이렇게 있던 것을 제가 이제 일부를 발췌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 6평 지문부터 보죠. 일단 우리도 이제 그래. 지금 출석부를 보니까 지금 요 반은 N수 중심이라기보다는 3학년 중심이네. 제가 이제 두 반을 맡아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한 반은 N수가 많고 한 반은 이제 고3이 많고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 고3인 친구들은 뭐 미리 그 모의고사를 한번 본 적이 있다면 형식에 대해서 알 테고, 우리 N수 친구들은 시험을 치렀기, 입시를 경험했기 때문에, 수능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3학년이 많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선 지금 그 지문의 취지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 2학년 때까지 봤던 모의고사는 1번부터 15번에서 화법, 장문, 문법이었고, 16번부터 45번까지 해서
독서와 문학 이렇게 치러왔었죠? 이게 이제 3학년 친구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수능과 관련해서 이렇게 볼 거야. 공통과목과 그 다음에 선택과목으로 구분이 되는데, 공통과목은 독서와 문학. 그래서 독서는 1번부터 17번, 문학은 18번부터 34번. 선택과목 화작이랑 언매가 있죠. 각각 이 선택과목은 35번부터 45번까지, 얘는 11, 얘는 34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럴 때 독서지문 4개, 문학지문 4개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 그 독서 지문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 독서론이라는 지문이에요. 그럼 이 지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 독서의 가치, 독서의 태도, 독서의 방법, 이제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야. 사실 이 지문은 보너스 지문입니다. 어려운 지문이 아니야. 그런데 여태까지 이제 수능을 쭉 진행해 오면서 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요 독서론들을 봤을 때, 올해 유독 이 독서론 지문이 여러분들에게 좀 방법적인 측면을 알려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 스마트 미디어의 숏폼과 같은 그런 이제 짧은 동영상들을 이제 많이 익숙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웬만한 정보도 그걸로 우리가 소화를 한단 말이야. 예전에는, 그렇지, 이제 라떼는 네이버에서 지식인 검색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누가 네이버에서 지식인 검색해? 유튜브로 바로 검색하죠. 아닌가? 검색을 안 해? 아, 그래요. 오늘 첫 수업인데 제가 대답을 강요하죠. 괜찮습니다. 대답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해주시면 돼. 내가 가끔씩 이제 궁금하면은 콕 집어서 물어보면 되잖아. 친구 이름이? 민욱이? 네. 일단 민욱이는 안 물어볼게. 민욱이는 안 물어볼게. 내가 지금 바로 지명했잖아. 네. 이런 또 메리트는 있어야지. 네. 민욱이. 어쨌든 제가 던지는 질문에 잘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문해력, 독해력이라고 하는 측면이지. 게다가 우리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언제 경험했냐면 중학교 1, 2, 3학년 요 사이에 경험했죠. 아닌가? 코로나 시기가? 맞죠? 왜 중 1, 2, 3이 되게 중요한 시기냐면 그때 그 교양 수준의 독해 능력이 형성되는 시기거든. 자연 발달 과정에 따라서 그 시기에 적절한 독서와 관련된 자극을 해줘야, 그러니까 텍스트들을 좀 봐야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독해 실력이, 독해 능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시기 어떻게 여러분들 학습했어? 대체적으로 줌 이런 걸로 이제 영상을 보고서 학습을 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독해력이 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만 아니야. 여러분 세대 전체가 다 그런 거야. 아니, 사실은 지금 이제 심각한 게 여러분들 세대뿐 아니라 그 윗세대까지도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글을 읽지 못하지. 그래서 6평에서 일단 거기 그 독서론 지문에다가 문단 번호를 한번 쭉 써주세요. 문단 번호를 써주시면 전체 하나, 둘, 셋, 넷, 5개 문단이 나오죠? 그럴 때야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지금 얘가 독서론 지문이라고 해서 독서, 비문학에만 적용하는 건 아니야. 생각해봐. 야, 모든 글이 읽는 방법이 동일해야지. 아니, 우리는 읽지도 않았는데 이 글의 제재가 뭐인 줄 알고 제재에 따라서 읽는 방법을 달리하냐? 말이 안 된다고. 다시, 모든 글은 읽는 방법이 똑같다. 독서나 문학이나 읽는 방법이 똑같아. 다만 읽고 난 다음에 뭘 할지는 달라지는 거야. 읽고 난 다음에 뭘 할지는 달라진다고. 독서의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거고, 문학의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문학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전까지는 모든 글은 읽는 방법이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은 독서만 아니라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럴 때 4문단입니다. 4문단 칠판 봐주세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친구 보일까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장만 좀 읽어볼래요? 네, 땡큐. 지금 이 역에서는 글 전체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 글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따랐을 때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선택하기를 통해서, 그 다음이야. 연결하기란 읽은 글들에서 추출한 정보들을 정교하며 연결하여 읽은 글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의미를 구성하거나 심화된 의미로 나아가는 전략이다. 그래, 여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추출하고 난 다음에 추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후속 작업이죠. 그리고 여기다 밑줄 친 거 봐봐. 읽은 글에서 나타나지 않던 의미를 구성한데,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인 거야? 추론. 최근에 국어 문제가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가 저것 때문입니다. 과거의 문제와 최근의 문제가 달라지는 기준점이기도 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평가원에서 이렇게 아니 교육부에서 작년, 재작년, 3년 전이죠. 3년 전에. 3년 전에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 재작년인가?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가이드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두 가지를 제시했어. 하나는 국어와 관련된 킬러 문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대한 가이드, 일종의 표본과 같은 거. 그 표본과 같은 지문으로서 뭘 제시했냐면 21학년도 수능 지문을 제시했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21학년도 전체 지문을, 화작문 빼고 전체 지문을 보시면 거기에서의 정보량이 많은 지문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대로 읽어서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한 번에 나오지 않아.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그 시험을 보시면 알겠지만 1,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보는 평가원 지문이 훨씬 짧아. 한두 문단 짧다고. 그런데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나 부족하거나 그렇단 말이야. 그 이유는 학평에서 내는 방식하고 평가원에서 내는 방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은 바로 이거를 이제 요구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추론하는 것을.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난 정보의 일치 불일치의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지금 선택지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라고. 계속 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 선택하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하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조직하기.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조직하기를 보면, 예를 들어, 시간 순서에 따른 글과 정보의 나열의 글을 읽고, 읽은 글의 구조와는 다르게 내 나름대로 재조직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아직 여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적절히 진행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연결이야, 연결. 그런데 이제 생각해봐. 연결은 뭘 바탕으로 해? 추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잘 되려면 얘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것만 잘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야 이제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시면 이제 이번 수능이야, 작년 수능. 작년 수능에서의 독서론 지문은 우리 거기도 마찬가지 문단번호를 써주시고, 전체 이제 4개 문단이죠. 1문단의 첫 번째 줄에 첫 단을 보면 이제 밑줄 긋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선택하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 거란 말이야. 이게 올해 수능에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수능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뿐 아니라 나름의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그게 이번 회차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독서론 지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좀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읽는 연습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된 거라 볼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제가 올해 이제 기대하는 바예요. 사실 저는 이와 같은 방법을 10년 이상, 지금 이제 올해로 내가 학원 생활을 한 게 이제 20년째가 되는데 20년째 이 방법을 써왔거든.
그래서 올해 대박을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심의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갖고 온 거야. 내 방법을 평가원이 인정해주고 증명해주는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럼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안내하는 방법을 잘 익히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 그래서 지문에 머무는 시간이 좀 길어야 돼. 이거 연결하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의식해야 연결할 대상이 보여. 가장 큰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모국어 사용자니까 내가 읽었으니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소리지. 그게 이해가 됐다면 저는 손가락 빨고 있겠죠. 학원에서 누가 수업을 듣겠어. 다 스스로 알아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요 방법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글을 읽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지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지문에서는 밑줄 긋기의 방법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모든 지문들을 접근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요 유인물은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야. 아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게 아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됐어. 아니, 생각해보면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하지 못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 아니냐? 설명을 들은 사람이 잘못이기도 하고 설명을 한 사람이 잘못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 이꼴 아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필기하지 않으셔도 그냥 봐주세요. 같이. 밑줄 긋기는, 지금 이 지문은 밑줄 긋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나 봐. 일상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독서 전략이래. 우리가 이제 문장을 읽으면 기본적으로 주술 관계는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것이 이제 그 문장의 기본 틀이죠. 밑줄 긋기는 독서 전략이래. 그런데 어떤 독서 전략이냐?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래. 그러면 일상적인 전략인 거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거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뒤집어 생각을 해보자. 뒤집어서. 그럼 전문적으로는 이 밑줄 긋기를, 혹은 학습을 할 때는 이 밑줄 긋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왜냐면 일상적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계속 밑줄 긋기는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그래서 일단 나열해주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끊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되나 봐.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대. 그 다음에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대. 즉 밑줄 긋기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네. 독자로 하여금 표시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일단 또 길어.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뒤에 걸 한다고 했으니까 일종의 얘는 순서에 해당하는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끊었습니다. 그래서 표시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머릿속에 저장하도록 도움을 준대. 그럼 결국에는 요 내용이 이렇게 이제 묶이게 되겠네. 이 내용은 앞에서 언급이 됐던 거니까. 돋고 쉼표가 있으니까 또한 끊어서.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 자극을 주어 똑같대. 어로 끝나는 형태에서는 일단 끊어서 접근합니다. 시각적 자극을 주어 기억한 내용을 떠올린다. 그러면 결국에 이 정보도 앞에 있는 기억한 내용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거고. 이러한 점에서 그래 지금까지 나온 내용 정리하면 결국에 했던 얘기 또 한 거지. 효과 두 가지야. 맞지? 저장하는데 떠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이러한 점에서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같은 거지. 학습 상황에서도 유용하다. 우리에게도 쓸모가 있다는 거네. 또한 밑줄 긋기는 방대한 정보들 가운데 주요한 정보를 추리는 데에도 효과적이며 주요한 정보를 추리는 거. 이게 바로 뭐야? 선택하기지. 선택하기의 방법으로서 밑줄 긋기를 지금 제시해 준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또 한번 생각해봐. 정보를 추린대. 그럼 추린다는 얘기는 일단 주어진 정보들을 다 정리를 해서 구분을 해야지. 맞지? 구분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핵심 정보인 걸 내가 골라내는 거 아니야. 그냥 저절로 추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표시한 부분이 일종의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하여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 데에도 도움이 된대. 그러니까 정말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자꾸 표시하면서 봐주세요. 표시하면서. 그래야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모든 지문 이렇게 표시하면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표시한 것과 내가 표시한 거를 비교대조하면 여러분 적절한 중요 정보 표시가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따져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눈으로 보고 공부가 아니라고 실제로 해봐야지. 또 한 가지. 지금 밑줄 긋는 이유는 내가 글의 내용을 보다 수월하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맞지? 이거 자체가 핵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밑줄 그어야지 이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밑줄을 그어서 표시를 해서 뭘 할 건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선생님 어디에 표시할지 알겠어요. 이거 이제 그래서 자기가 읽은 지문을 갖고 와. 그럼 딱 보면 어쩌면 지금 표시가 잘 돼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렇게 읽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대. 그럼 이 친구는 뭐만 한 거야? 표시만 한 거야, 표시만. 표시를 통해서 그 다음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을 안 한 거라고. 다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됐어? 그래서 지금 1문단은 밑줄 긋기의 장점, 효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한 편에 그려야 돼. 이제 1문단이야? 한 편에 그려야 돼. 생각해봐. 1문단에서 어떤 대상의 장점을 소개를 해줬어. 그러면 2문단 이하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이 적절한 흐름일 수 있겠어? 이게 좋은 거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쓸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 밑줄 긋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설명해 줘야지. 아니야? 그럼 장점을 왜 얘기해? 그래 장점 나왔으니까 단점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럼 좋아. 단점이 나왔다고 치자. 그럼 장점 단점으로 끝인가?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내용은 요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얘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맞지? 2문단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일상적으로란 말 확인했죠? 통상적으로 얘도 비슷한 표현 아니야? 맞지? 그거 어떻게 써? 일상적으로는 얘기를 했으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도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통상적으로 했으니까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 1문단에 따르면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은 뭐였어? 그렇지, 학습 상황. 이거.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글들이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알려주는 패턴들이 있어. 그럼 간단하죠? 일단 그 패턴을 외우셔야지. 그래야지 이 표현이 나왔어.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흐름을 생각해보고 그래야지 글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기출지문을 공부하는 이유야. 왜냐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두 번 다시 안 나오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방식들, 구조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그래서 그 패턴을 익히는 것이 기출지문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독자는 글을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한다. 그래. 그러다 보면 밑줄이 많아지고 복잡해져 밑줄 긋기의 효과가 줄어든다. 지금 앞에서는 밑줄 긋기의 효과를 설명해 주는데 지금 밑줄 긋기의 효과가 줄어드는 상황을 얘기해 줬네. 그럼 생각해봐. 지금 이 지문은 밑줄 긋기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밑줄 긋기 효과가 없대. 그럼 결국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 잘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대잖아. 이렇게 하면 효과가 줄었는데 간단해. 이렇게 하지 않아야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뭔데?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한대. 그럼 뭐 하는 거야?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하지 말란 얘기잖아. 맞아? 그럼 내가 표시하는 것도 어땠어? 한 문장 보고 표시하고 했었지. 계속 볼게요. 또한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밑줄 긋기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제시해줬어. 또 아니야, 나열. 그럼 여기 또 뭐 있겠어?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제시가 되겠죠. 맞지? 볼게요. 또한 밑줄 긋기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부정표현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쓰자.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또 방해받게 되므로 그러니까 결국 밑줄 긋기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다시 여기에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줄어든대.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뭘 물어봤어? 그래서 밑줄 긋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의 설명하고 제가 질문한 거하고 내용이 다르죠? 근데 그 내용 어떡한 거야? 뒤집었잖아.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문단을 통해서 바로바로 밑줄 치지 말고 신중하게 밑줄 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 야 이거 결국엔 같은 얘기 아니냐?
바로바로 표시 안 하는 자체가 신중하게 하는 거잖아. 나름대로 어떤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한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해했어? 봐봐. 글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면. 그러니까 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글 안에 그런 장치들을 넣어주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라고. 다 기억할. 이게 뭐 암기력 테스트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소화해서 받아들여 주시면 된다. 당연히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야. 처음부터 되는 게 없어. 그래서 국어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쉬운 거는 그래 문제집 연락 풀면 돼. 그리고 내가 틀렸어? 뒤에는 해설 보고 이해했어.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 끝. 자기는 내가 고민한 게 있냐? 나는 결국 해설을 보고 이해한 거지 내가 왜 틀린지 내가 고민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또 풀면 또 틀려. 왜? 생각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맞춰? 생각이 바뀌어야지. 그래서 지금 이 문단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문단 들어가니까 밑줄 긋기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에는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네. 몇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우선 하나, 글을 읽는 중에는 문장이나 문단에 나타난 정보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밑줄 긋기를 잠시 늦추었다가 주요한 정보에 결정하고 그 다음에 주요한 정보에 밑줄을 긋는데, 야, 이거 쉽지 않죠? 이게 됐으면 누구나 다 하지 않았겠어? 그럼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이때 주요한 정보는 독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한다. 독서 목적.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게. 아까 모든 글을 읽는 방법이 똑같다고 얘기했지. 그리고 독서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거고, 문학을 볼 때는 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야. 여기에서의 목적을 제재라고 생각을 하자. 비문학 지문을 읽고 있는 거냐, 문학 지문을 읽고 있는 거냐. 그럴 때 문학 지문에서는 표시가 달라질 거고, 문학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또한 이제 두 번째가 되겠네요.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세워 밑줄 위에 다른 기호도 사용할 수 있다. 중요한 건 표시 체계를 세운다는 거, 일종의 약속이지. 다양한 기호를 약속. 아까 전에 지금 이 수업을 한 달 했을 때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였냐고 하면 어디다가 표시할지는 안 돼. 그러니까 그 체계를 잘 익힌 거야. 근데 뭐가 문제였어? 그 체계만 연습을 했으니 읽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거라고. 다시, 표시하는 건 내가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해 주세요. 계속 밑줄 긋기 표시 체계는 밑줄 긋기가 필요한 부분에 특정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기로 독자가 미리 정해놓는 것이래요. 그래, 알겠어. 예를 들면, 그럼 예를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3문단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밑줄 긋기를 잘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했으니 2문단과 3문단을 조합해보면 바로바로 밑줄 치지 말고 신중하게 밑줄을 치되 주요한 정보를 판단을 해서 밑줄을 치고 그리고 다양한 기호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문단은 저는 이 마지막 문단입니다. 밑줄 긋기는 어떤 수준의 독자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래, 누구라도지, 어떤 수준의 독자라도 누구라도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했다고 오해되어 온 경향이 있대. 야, 지금 여기에서의 문장 표현은 이 문단의 문장 표현하고 같은 방식 아니야? 여기서 문장 표현, 이 문단의 문장 표현 같은 방식이잖아. 지금 이 문단에서 설명한 내용, 직접적으로 설명한 내용 뭐였어? 이렇게 하면 효과가 안 좋다야. 그래서 우리 뭐 생각했어? 그래서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했던 거잖아. 맞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연습 없이 오해되어 왔대. 그럼 뭐 하란 얘기야? 그래, 연습하란 얘기야.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밑줄 긋기는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아까 전에 중요한 정보를 판단할 때까지 밑줄 치지 않는 거였으니까. 그럼 뭐가 중요한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단순하지 않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자꾸 되든 안 되든 해보셔야 돼. 해보셔야 돼. 그래야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여러분들이 표시한 것을 확인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다. 네, 그러면 이제 요 교재를 넘겨주세요. 다시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독서와 문학을 같이 묶었는데 일단 독서의 경우는 제가 전에 사용했던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 중에서 일부만 지금 발췌해 온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방법으로 글 전체도 이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문학은 지금,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내는 그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개념어만 추린 거예요. 이거 외에 훨씬 더 많은 개념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추린 거라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게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 발판이다, 토대다. 그래서 요 유인물은 버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좀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우리 5쪽이네요. 5쪽에 이제 방법론이 있죠. 그래서 이제 독서 지문을 읽을 때 특히 이 방법론 중에서 일반론에 해당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문학 지문을 읽을 때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학 들어가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방법론은 두 가지 측면이야. 하나는 일반론, 그러니까 얘는 읽어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혹은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가늠해 보는 것, 흐름을 파악해 보는 것. 그래서 그것이 구조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겠다. 우선 첫 번째 끊어읽기부터. 지금 정보 추출의 첫 번째는 끊어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왜냐하면 독서 지문의 경우 문장 자체가 길어. 그러니까 문장이 길다는 얘기는 다양한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거를 구분해 주셔야 돼. 그 기준이 끊는 겁니다. 끊는 거. 중요한 건 끊었으니까 뭘 하자는 거냐면 끊은 데까지 정보 처리, 밑줄 치자는 얘기야. 내가 여기까지 끊었어. 그러면 끊은 데까지의 정보를 처리를 해주는 거죠. 아, 여기에서는 내가 요거에 주목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바로 주술관계입니다. 최소한 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인지는 내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해했어? 다시. 끊어읽는 이유는 정보가 많아. 문장이 길어서. 그래서 내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 정보를 구분하는 과정으로서 끊는 거야. 끊었으니 끄는 데까지 일단 표시를 하고, 그래서 문장을 전체를 읽었어. 그래서 일단 그 문장 전체의 큰 틀인 주술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다시, 물론 언어적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문장 하나씩 읽는 것을 스스로 좀 쪼개볼 필요가 있겠다. 됐죠? 그러면 일단 끊는 거는 어디에서 끊느냐? 우리 이제 문법 공부하는 친구는 알겠지만 혼문장은 문제가 되지가 않아. 짧으니까 어렵지가 않거든. 문제가 되는 건 겹문장이죠. 근데 겹문장의 형태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야. 이런 형태 하나와 이렇게 들어있는 거. 얘의 경우는 술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의 문장 부호는 내가 써준 거 아니잖아. 이 지문을 구성한 교수가 써준 거야. 문장 부호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그래서 쉼표가 나오면 무조건 끊었으니까 뭐 하자고? 여기까지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해 달라고. 그리고 여기까지 읽었어? 그러면 이 정보 확인해서 얘랑 구분해 주셔야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지문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많아야 돼. 문제를 푸는 건 둘째야. 내가 왜 문제를 푸는 건 둘째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문제 푸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자. 본문,
선택지. 그럼 1차적으로 내가 뭘 해야 돼? 본문을 적절하게 읽어내야죠. 맞아? 두 번째는 선택지를 적절하게 읽어내는. 이때 주의할 게 있어. 선택지는 얘하고 독립적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독립적으로 읽어야지. 왜냐면 이 선택지를 읽을 때 거기에 사용되는 표현과 내용이 본문에 있었기 때문에 얘를 읽는 과정에서 얘가 이렇게 개입을 한단 말이야. 이거를 구분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읽어주셔야 된다고. 여기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이 두 개의 내용의 일치 여부를 따져야죠. 이게 문제를 푸는 과정이야.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틀리는 거라고. 그런데 제일 많이 안 되는 게 뭐라고? 얘를 읽을 때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런데 생각해봐. 야, 우리 모든 선택지 다 한 문장이야. 맞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는 과정이나 선택지를 판단하는 과정은 동일하단 말이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본문을 잘 읽어주시면 문제는 따라온단 말이야. 지금 그렇게 내고 있어. 자꾸 문제를 잘 풀려고 하지 마. 일단 본문을 잘 읽어주시려고 해달라. 그러니 지금은 보기 문제를 틀려도 돼. 왜냐면 보기는 이거 외에 또 다른 걸 요구하는 거잖아. 맞죠? 한 번에 다 잘할 수 없어. 단계별로. 일단 내가 독서에 대한 독해가 약하다. 그러면 보기 문제는 일단 배제해. 보기 문제까지 맞추려고 하지 말고 보기 문제가 아닌 것을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을지를 고민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내가 보기 문제가 아닌 거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됐어? 실력이 됐어? 그럼 그때 보기 문제를 공략해도 된단 말이야. 하나씩 하셔야죠. 하나씩. 계속 볼게. 얘의 경우는 큰 주어, 큰 서술어, 작은 주어, 작은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걸 때 일단 주어 형태가 있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주어가 나오면 그 주어 앞에서 끊어주셔야 돼. 왜냐면 얘가 호응하는 서술어랑 얘가 호응하는 서술어가 다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주어와 여기에서의 주어를 구분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끊는 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또한 끊어서 얘의 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끝까지 문장을 읽고 얘의 관계를 구분 지어 주셔야지. 이게 기본적인 거야. 그리고 이제 뒤에 넘겨보면 이제 다양한 예문들이 있죠? 그래서 그 예문들을 설명할 때 추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끊어야 될지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일단 오늘 설명하는 내용은 다 외워주세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미안해.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위에 게 뭐였냐면 끄는 데까지 정보 처리 표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주술 관계를 파악하자는 거야. 미안해요. 그럴 때 지금 그 형식은 이렇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주어 서술어 주술 관계가 되는 거. 견문장인지는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쉼표 있는 데서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어 있는 데서 서술어 있는 데 끊어서 각각의 주술 관계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이게 한 번에 튀어나오지 않아. 이해한 거랑 아는 거랑 달라.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보고 그렇게 이제 읽으려고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거다. 됐죠? 넘어갈게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 필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 두 번째, 표시하며 읽기. 저는 네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네모, 동그라미, 세모, 밑줄. 가끔씩 이제 물결 표시 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물결 표시는 이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좀 반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반응이라는 말은 내가 이 글을 제대로 읽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확인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제대로 읽고 있다면은 이 표현에서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을 해줬으면 글의 흐름이라든지 어려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았을 거다. 이런 거에다가 제가 이제 물결 표시를 할 텐데 어쨌든 그건 다 요거에 이제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예요. 네모는
은는이 붙는 대상이나 그 다음에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네모를 쳐주시고, 다시 이거 표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이걸 바탕으로 내가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한 후속 조치, 후속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표시를 했어. 표시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이 글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보들을 파악해 나갈 때 내가 파악하는 정보가 앞에서 확인한 이 네모와 관계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아까 전에 중요도를 판단하라고 했잖아. 그 중에 하나야. 지금 여기에서 네모친 대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 내가 지금 읽은 그 내용이, 파악한 내용이 이 네모친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화제를 내가 인식해야 돼. 매번 1문단 읽었을 때, 2문단 읽었을 때, 3문단 읽었을 때. 그래야지 특정할 수 있죠. 또한 개념이나 용어가 한 서너 개 이상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네모가 한두 개가 아니라 서너 개 이상이야. 그럴 때는, 네모가 많을 때는 배경 지식으로 활용해 주세요. 네모가 많으면 배경 지식으로 활용해 달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설명한 대상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이 문단 이하부터 설명을 하려고 일종의 밑밥을 깔아둔 거야.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한 번에 기억할 수 있어? 당연히 기억 못하지. 그거를 기억하려는 순간 망가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개념이 여러 개가 나왔네? 그러면 이 개념은 내가 2문단, 3문단 볼 때 언급이 되면 1문단 혹은 2문단 와서 확인하고 다시 3문단, 4문단 봐야지. 이거라고. 배경 지식 활용은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모가 많으면 배경 지식으로 처리를 해달라. 다음, 동그라미는 연도.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되겠죠. 뭐 고대, 중세, 현대, 아니면 80년대, 70년대, 연도.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된 뭐 작품이나 그 다음에 저서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동그라미를 쳐서 구분해달라. 동그라미 쳐서. 이거 왜 구분을 하냐면 제가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니까 한 시대, 한 사람만 등장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이제 그런 질문은 어렵지가 않은 질문이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러 시대와 여러 명이 등장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거야. 내가 동그라미 치면서 여러 시대, 여러 명이 등장할 수 있어. 그래서야 여러 시대, 여러 명이 등장할 수 있으니, 즉 설명 대상이 늘어나는 거지. 설명 대상이 A, B, C가 됐어. 생각해봐. 잘 됐다. 생각해보자. 설명 대상이 A, B, C 이렇게 3명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얘네들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맞지? 그럴 때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요 A입니다. 요 A가 가장 중요해. 왜냐면 이 A와 관련된 설명이 순차적으로 제시가 될 테니까 예를 들면 걔가 1, 2, 3, 4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B에 해당하는 내용을 읽을 거야. 그런데 예전 지문은 1, 2, 3, 4 이렇게 제시가 된 것처럼 얘도 1 이렇게 되는 거지. 1 없어. 2, 3, 4, 5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매칭이 되네? 여기 해당하는 것이 없으니까 얘를 통해서 얘를 뭐 할 수 있겠어?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순서로 제시해 주지가 않아. 3, 4, 1, 5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를 볼 때 뭐랑 내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3번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해했어?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B하고 C를 볼 때는 무조건 앞에 있는 A와 B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를 따져주시고.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을 추출할 수 있느냐?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할 수 있겠죠. 설명 대상이 늘어나면 무조건 공통점과 차이점이 머릿속에 남아야 돼. 그런데
이 내용은 요 위에다가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화제가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따져주셔야죠. 우리 힘들지 아침부터. 어제는 저녁 수업이어서 그래도 조금 아이들이 생기가 있었는데 지금 아침이라 많이들 힘들어하는 것 같네. 딱 요거 일반론까지만 설명을 하고 요거 방법론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좀 뒤에 있는 걸로 보도록 합시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여기서 끊기가 조금 애매해. 요 세모는 여러분들 혹시 담화표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글의 흐름 알려주는 이제 단어들을 담화표지라고 하잖아. 첫째, 둘째, 셋째, 아까 우선, 그리고, 그런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접속어와 지시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담화표지라고 하는데, 접속어. 네, 쉽게 접속어.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어려운 말로는 담화표지. 여기에다가 세모를 치면서 앞뒤 맥락을 점검해 주세요. 아까 전에 내가 또한, 맞아. 여기서 방법 나왔으니까 첫 번째 방법, 우선, 또한 두 번째 방법이구나. 이렇게 구분했던 것처럼 앞뒤 맥락을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뭘 점검했냐면, 순서. 앞뒤 순서도 점검해 주세요. 최근에 선택지에서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식이 저 순서야. 예전에는 이제 순서와 관련된 인과를 뒤집는 거잖아. 요 순서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이용했던 지문이 과학 지문하고 기술 지문이었거든. 그런데 이 순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인문하고 사회 지문에서도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순서에 대한 거는 꼭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셔야 돼.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지문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는 재작년 시험에 있었던 그 가나 지문 있었지? 왜 동양 철학 얘기했었던 거. 괜찮아요. 나중에 다 보게 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얘가 바로 처리해야 할 정보. 요 밑줄 친 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정보인데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바로 요 네모 친 것과 동그라미 친 거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네모 친 것과 동그라미 친 것에 해당하는 정보에다가 이제 밑줄을 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알겠어. 그러면 그 처리해야 될 정보가 도대체 문장 안에서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처리해야 될 정보가 문장 안에서 뭐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줄까요? 그러면 한번 지우고 처리해야 될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할 테니까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됐어? 그럼 지워도 돼? 지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문장 하나 예를 들어볼게. 결국에는 이런 구조들이 반복되는 거니까. 이 문장이 있어. 철수가 사과를 먹는다. 그럼 주술관계가 어떻게 돼? 철수가 먹는다가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런데 이것만으로 이 문장의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냐? 아니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보는 뭐도 기억해야 돼. 목적어인 얘도 처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얘의 의미가 온전해지는 거 아니야. 맞아? 봐봐. 처음에 문장을 읽어서 뭐 확인하라고? 주술관계를 확인하라고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밑줄 튼 대상은 바로 뭐냐면 그 문장의 필수 성분입니다. 그 문장의 필수 성분. 그럼 이제 생각해봐. 이제 우리 문법 배운 거 떠올려 보면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야. 맞지? 그런데 주술 관계는 했으니까는 주술 빼면은 남은 게 목적어랑 보어잖아.
그런데 이게 필수 성분이야?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부사어가 빠져. 필수적 부사어가 있으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가 문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지금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필수 부사어야. 그런데 목적어, 보어는 어렵지 않잖아. 맞지? 이건 명확하게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볼 때 유독 어디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느냐? 부사어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 부사어에. 단순하게 꾸미는 말들 말고 필수 성분으로서의 부사어. 특히 과학하고 기술 지문에서는 장소에 해당하는 것이 죄다 부사어야. 맞죠? 장소에 해당하는 것이 다 부사어야. 그래서 필수 성분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필수 부사어. 부사어에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독해 준비가 끝난 거야. 독해 준비가 끝난 거야. 아직 우리 연결하기 안 했잖아. 지금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연결하기를 할 거라고. 뭘 연결할 거냐? 얘를 연결할 거야. 내가 이 대상과 파악한 이 정보를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과 관련을 맺어줄 거라고. 이해했어? 넘어갑니다, 이제. 연결하면 이렇게. 지워도 되죠? 연결하며 읽는 거. 이거죠. 정보 안에 관계. 우리가 파악한, 추출한, 표시한 정보 간의 관계를 형성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 이게 중요해.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해야지 그래서 보인단 말이야. 저절로 연결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형성할 거냐? 같음, 다름, 상하, 순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관계로서 우리 정보 간의 관계를 맺어줄 거다. 그럴 때 뭐 같음과 다름은 어렵지 않죠. 공통점, 차이점 생각하면 되겠지. 상하는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배운 상하관계, 문법적으로 배운 상하관계에는 뭐가 있냐면 종류에 해당하는 게 있어. 종류 상하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우리가 문법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 좀 더 잘 정리하자 이거지. 그래서 모두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냐면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도 상하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야. 똑같이 시계야. 그러면 이제 종류라고 하면 손목시계, 탁상시계, 괴종시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종류잖아. 그런데 시계의 구성요소라고 하면 시침, 분침, 초침 요거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종류랑 구성요소는 다른 거야. 그런데 그냥 요거를 묶어서 상하로 처리해달라. 근데 왜 상하로 처리하냐면 봐봐. 얘네들의 공통점을 추출하는 게 시계지. 그러니까 종류의 경우 자연스럽게 여기가 공통점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은 이제 뭐가 되겠어? 차이점이 되겠죠. 이해했어? 그래서 상하관계는 자연스럽게 같음과 다름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야 봐봐. 시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 처음에. 그러고 나는 얘네들을 설명을 해준다. 그리고 다시 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그러면 마지막에 이 시계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얘네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이제 상하관계란 말이야. 그런데 구성요소도 그렇게 좀 봐달라. 됐어? 마지막 순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순서거든. 그래서 순서로 신경 써주셔야 돼. 다만 봤는데 이건 순서에 해당하는 정보가 나열되고 있어. 그러면 순서만 처리합니다. 얘는 순서 외의 정보는 미루기. 순서 외의 정보는 밀어주세요. 순서에 해당하는 것만 처리해. 다시 우리 한 번에 모든 글의 내용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한 80% 정도만 기억하는데 나머지 세부적인 정보는 문제에서 요구하면 그때 올라오면 되는 거야. 일단 핵심만 내 머릿속에 담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이거를 문제 푸는 상황에다 한번 적용해 볼까? 내가 선택지를 읽었는데 이 내용 잘 모르겠어. 선택지 읽었는데 분명히 선택지가 말하는 바가 뭔지 알겠는데 이 내용이 내 머릿속에 없어. 그럼 뭐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핵심 정보가 아니거나 세부 정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럼 그 선택지는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 다시 지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럼 그 선택지 건너뛰고 다른 선택지 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신뢰를 심어줘야 돼. 나는 그래서의 핵심 내용을 잘 추출할 수 있어. 내 머릿속에 있는 건 핵심이야. 내가 판단 못하는 거는 없는 내용이거나 이거는 세부적인 정보야. 이거는 내가 다 나머지 선택지를 보고 판단할 거야. 이런 자기 암시를 해주셔야 돼. 연습하는 과정에 틀리면 뭐 어때? 연습하는 거잖아.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세 개의 단계 1, 2, 3 요 세 개의 단계 중에서 어떤 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그럼 그 단계만 돌아보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변화가 생기는 거란 말이지. 됐어? 그런데 지금 이제 밑줄을 치고 이제 연결을 하는 건데 이제 생각해 보자. 글이 이렇게 쭉 있어.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했다고 치자. 그래서 지금 내가 연결을 할 거야. 지금 요 밑줄 친 거와 관련해서 지금 연결할 거야. 그러면 연결할 대상이 A, B 중 지금 연결할 거야. 지금 나는 여기까지 읽었고. 그러면 연결할 대상이 어디에 있겠어? 당연히 A에 있어야지. 왜? 아직 B 읽지도 않았는데 무슨 수로 연결을 해? 그리고 여기에서 연결할 대상은 앞에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 글은 이렇게 일방향으로 읽는 게 아니야. 글은 이렇게 왔다 갔다 돼야 돼.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지점이 바로 이제 어떤 정보가 되겠어? 핵심 정보가 되고 당연히 내 머릿속에 저장될 정보인 거지. 생각해봐. 아까 전에 우리 표시하기가 어떤 거였어? 문장을 읽고 중요도를 판단해서 표시하는 거라며. 봐봐. 문장 읽었어 1번.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중요도를 판단했네 2번. 표시까지 했어 3번. 맞지? 그럼 내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3번의 인식 과정을 거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앞에 있는 정보와 또 연결이 되네? 그러면 그 대상은 4번, 5번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저장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글에 머무는 시간이 좀 길어야 된단 말이야. 그냥 한 번에 쭉 내려 읽지 마시고. 아니 우리가 영단어 외울 때 어떻게 외워? 여러 번 쓰거나 여러 번 중얼거리거나 결국에 반복이라고. 반복. 그렇기 때문에 중요 정보는 글 안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될 수 있도록 필자가 글을 쓴단 말이야. 평가원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한다고. 됐어? 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이제 일반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꼼꼼히 읽기. 얘는 앞부분을 꼼꼼히 읽어주시면 돼요. 앞부분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제를 인식하고 그 화제와 관련해서 뭐가 설명이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래서 2문단, 3문단부터 거기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어지는지를 따져주고, 그러려면 앞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지금 이거는 모든 글이 똑같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소설에서도 앞부분, 시에서도 앞부분 명확하게 천천히 파악해 주셔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가 붙일 수 있는 거죠. 연결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 그럴 때야 조금 더 미안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문단, 그 다음에 1문단의 마지막 문장, 그리고 2문단의 첫 문장, 이렇게. 그러면 이 글의 얼개를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달라는 얘기는 그 문장을 읽어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해달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특정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시되는 정보들을 1문단의 그 내용과 관련시켜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앞부분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구조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이 글의 전개, 이 글의 구조, 흐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어요. 볼게요. 그럴 때 첫 번째, 설명 대상이 여럿.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뻔하지? 그냥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 이렇게 이제 전개하는 많은 글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렵지 않은 인문,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경제지문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지문이 주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확장을 해서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논박 흐름. 그냥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지. A. 그럼 사실 이게 뭐가 부각이 되는 건 차이점이 부각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제 반박을 하는 거야. 반박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제 지문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논박 흐름의 지문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식 구조. 이것도 설명 대상 여럿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왜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다시 글 전체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 수업이 또 어떻게 되지? 지금 이 수업이 10시 40분에 끝나는 거야. 그러면 너네 또 수업이 뭐 있어? 뒤에. 몇 시에 수업이 있어? 10시 40분 이후에. 오늘 국어 말고 1시? 그러면 10시 40분 이후에 1시 전까지는 다른 친구들은 수업이 없는 거죠. 맞지? 맞아? 왜 얘기하냐면 이게 오늘 딱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냐면 6조까지는 나가야 돼. 근데 우리 잠깐 쉬었다가 보면 한 5분 정도 조금 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뒤에 이제 수업이 없으니까 5분만 조금 더 진행을 할게요. 넘어갑니다. 원리 및 과정. 원리 및 과정에서는 순서와 인과 정보가 중요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서와 인과 외의 정보는 무조건 밀어. 그리고 이런 거는 과학, 기술, 그 다음에 경제 지문에서 우리가 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다. 됐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이 글의 흐름을 보면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할지를 바로 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앞부분 통해서 타겟팅을 하는 거야. 지금 이 글의 흐름이 이렇게 될 것 같으니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겠다. 됐어?
네. 그럼 이제 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잠깐 쉬었다가 좀 볼게요.